대구 가톨릭대학교 이순신학과 임원빈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대학교에 이순신학과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시나요? 네. 처음 들으셨죠? 2022년에 생겼어요. 석박사 과정으로 대학원에 지금 한 박사가 한 10명 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요. 해군사관학교에서 철학 교수로 한 30여 년 공직을 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제 전공이 이제 철학하고도 동양 철학이고요. 동양 철학 중에서도 유학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유학 그러면 또 중국 유학이 있고요. 우리 조선 유학, 조선 성리학이 있는데 제가 조선 성리학, 조선 유학을 가지고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이순신 장군님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철학한 사람이 이순신 연구한다고 그러니까 철학한 분이 어떤 연유로 이순신을 연구하시는 거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되게 이순신 장군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역사학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저는 철학에서 이제 접근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제 전공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순신 장군님을 좀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유학을 아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순신 장군, 유학의 나라 조선에서 배출한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이순신 장군님 어떤 공부했을까요? 유학 공부했어요. 네, 유학을 모르면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요. 유학을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또 한편 제가 동양 철학을 하니까 이제 한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또 공부하고 돌아가면 해군 사관생도들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어서 우리 사관생도들한테 좀 이렇게 가르칠 만한 게 좋은 게 없을까 이렇게 하다가 발견해냈어요. 중국의 그 제자 백가 시대에 보면 수많은 학파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유가, 도가, 무가, 법가 이렇게 집가자를 다 쓰잖아요. 전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파도 있더라고요. 전쟁 병자 집가자 써가지고 병가. 대표적인 분이 누굴까요? 대표적인 분 병가. 네, 손자병법. 그렇죠? 그럴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병법을 좀 공부했어요. 손자병법을 주로 책도 번역하고 논문도 쓰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이분 도대체 어떻게 싸웠길래 임진왜란, 정유재란 7년여 전쟁 기간 동안 벌인 50여의 해전을 한 번도 안 지고 다 이기셨을까? 제가 해군사관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해군사관학교는 사관생도 시절에 학점 교육으로 이순신 과목을 배워요.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쌈박하게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법을 공부한 걸 토대로 이순신 장군 관련된 특히 해전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얼마 안 지나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연구하게 된 계기인데요. 제가 사관생도 시절에 우리 교수님한테 배울 때는 아마 이런 관점에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리더요 장수인 까닭은 언제나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만나 싸워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수님이 들어주는 대표적인 해전 사례가 한산해전, 명량해전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한산해전을 봐라. 거기 참전한 조선수군의 함선 척수는 50여 척에 불과한데 일본의 경우는 70여 척이 넘었다. 50여 척 대 70여 척. 우리가 열세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한산해전은 비교도 안 된다. 명량해전을 봐라. 여러분 공부 지금 많이 하셨잖아요. 네,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명량해전에 참전한 조선수군의 함선 척수 회장님 몇 척? 30초. 명량해전에 참전한 열세척. 잠깐 이렇게 잊으신 거죠? 13척. 정확히 알고 계시네. 보통 12척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10여 척. 일본의 경우는 명량해전에 참전한 일본 수군의 함선 척수는 130초. 공부 많이 하셨네. 130여 척. 맞아요.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많이 알려진 거는 300여 척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10여 척, 일본의 경우는 300여 척.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여 척을 가지고 300여 척과 싸워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겼다는 거야? 궁금하지 않나요? 2000 몇 년도에 영화 명량 다 보셨잖아. 아, 저렇게 이겼구나. 속 시원히 그게 이해가 되시던가요? 저는 더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만 궁금한 게 아니고 그때 조선 백성들도 궁금했고, 자료를 보면 이임금 선조도 궁금했어요. 아니, 이순신이 뭐 10여 척을 가지고 싸워 이겼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긴 거야?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빨리 공유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량해전은 보통 불가사의한 해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가사의. 이기긴 이겼다는데 어떻게 이겼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량해전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신화화, 전설화되는 경향성을 보여요. 거기 참전한 그 일본 수군의 함선 척수가 자꾸 늘어나요. 우리 거는 10여 척 고정되고요. 일본 함선 척수가 실제는 130여 척인데 조금 지나니까 아니래 300여 척이래, 아니래 500여 척이래, 600여 척이래, 1000척이래, 자꾸 늘어나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님이 훌륭한 리더요 장수다 그러면 10여 척을 가지고 130여 척과 싸워 이긴 것보다는 10여 척을 가지고 500척, 600척, 1000척, 이 열세의 갭이 크면 클수록 더 훌륭한 장수를 우리가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나요? 네. 이게 이제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이순신 장군은 언제나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적을 만나 싸워 뭐 어떻게 싸워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제 이게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연구 시작하면서 해전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저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이고 해군 장교이기도 한데도 내 머릿속에 이순신 장군님은 언제나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만나 싸워 이기는 일당백하는 무협지의 주인공 같은 그런 리더로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데, 내가 처음으로 확인한 자료가 아닌 거예요. 정반대인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중심이 된 조선수군의 함선 척수가 훨씬 많은 거예요. 일본보다. 깜짝 놀랐어요. 명량해전만 우리가 열세예요. 명량해전은 누가 봐도 열세잖아요. 10여 척 대 130여 척. 이 정도 되면 절대 열세예요. 그런데 명량해전 이외의 거의 대부분의 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중심이 된 조선수군의 함선 척수가 일본보다 훨씬 많더란 말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런데 제가 병법을 공부 안 했으면 잘 몰랐을 텐데 금방 알았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관점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관점을, 시각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리더요 장수인 까닭은 언제나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만나 싸워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인위적으로 우세한 상황을 조성해서 분산된 열세의 적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위대한 리더요 장수다. 여러분, 이 관점의 차이 구분되시나요? 안 돼요? 한마디로 1대 10, 1대 20, 1대 30의 열세한 상황에서 뭐 어떻게 용전문태해가지고 싸워 이겼기 때문에 훌륭한 리더라는 겁니까? 아니면 싸우기 직전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10대 1, 20대 1, 30대 1의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기 때문에 훌륭한 리더라는 겁니까? 여러분, 후자예요. 근데 확 바꾸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 국민들의 거의 대다수는 지금도 이순신 장군 그러면 한산해전, 명량해전 예로 들면서 와, 이순신 장군이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열세에서도 뭐 하객진, 뭐 울돌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승리했잖아. 이게 우리 국민들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각인된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예요. 확 바꾸시는. 제가 오늘 그 데이터를 전부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를 해보니까 해전에서 칼싸움이 없었어요. 백병전이 없었어요. 연구를 해보니 거북선은 충돌하지 않았어요. 판옥선도 충돌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웠던 뭐 보고 들었던 드라마, 뭐 소설, 뭐 영화 전부 다 보면 막 우리 배 위에서 일본 수군들이 올라와가지고 막 치열한 칼싸움이 벌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안 봤어요? 영화 명량 안 봤어요? 영화 명량 보면 통제사 이순신 장군 배 위에 막 일본 애들이 올라와가지고 막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지고 일본 장수 목이 날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게 없었다니까. 그 다음에 영화 한산 보면 우리 거북선이 막 좌측으로 하면서 막 빡치게 해가지고 수많은 적을 막 격파한단 말이야. 그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맞습니다. 네. 충돌 전술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우리가 본 건 도대체 뭐야? 네?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면서 2025년 기준으로 봐도요, 제가 한 30여 년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주 웃기지도 않아. 이래놓고는 우리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사랑한대. 자,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이순신 장군 동상을 이렇게 보니까 전부 또 칼을 차고 들고 있어요, 그죠? 네, 기본적으로 일본이 칼의 나라예요. 조선은 활의 나라예요. 네, 칼의 나라 일본과 활의 나라 조선, 전술이 완전히 달라요. 칼의 나라 일본 어떻게 싸울까요? 칼 길이가 1m 정도밖에 안 돼요. 적군을 죽이려면 1m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접전을 벌여야 돼요. 활의 나라 조선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붙으면 안 돼요. 접근전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칼싸움을 벌이는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일정한 거리에서 활로 끝내야 돼요. 만약에 적군들이 이 활의 탄막을 뚫고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칼을 뽑는 상황이 됐다?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칼싸움을 못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조선시대 임진왜란 기점으로요, 조선시대 문과 시험 과목에 칼싸움이 없어요. 검술이 없어요. 전부 활이에요. 활. 말 타고 쏘는 활, 활도 뭐 편전, 장전 여러 가지 활들이 있어요. 이런 게 굉장히 기초적인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염두에 두어지지 않고 동상도 만들고요, 거북선도 만들고요, 영화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또 대중매체의 영향력은 또 너무나 커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내용들이 뭐 우리 국민들한테 전부 지금 전파가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사실 저도 연구 초창기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한 20여 년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 동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국에 있는 동상이 전부 칼을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들고 차고 있고, 들고 있고. 그리고 저 동상 저 칼 쓸 수 있는 칼이? 쓸 수 있을까요, 저거? 저 동상용 칼이야. 허구에 저것도. 저거 쓸 수도 없는 칼이에요. 그런 동상을 또 만들어놨다고. 그래서 이제 최초로 역사성이 반영된 동상을 만들자. 그래서 2000 몇 년이죠? 15년에 해군사관학교 교정에 처음으로 활을 든 이순신 장군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가까이 보면 이렇게 되고요. 이게 조선시대 무장들의 기본적인 무구예요. 칼도 차죠. 의미심장하게 보려고 하면 이렇게 보면 잘 보이죠? 활집이 앞으로 나와 있고 칼을 차는데 칼의 손잡이가 뒤로 가 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조선의 무장들은, 장병들은 1차 무기가 뭐예요? 활이에요? 칼이에요? 활입니다. 활집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상 하나를 만들더라도 동상을 보면서 그 시대의 어떤 전장 상황이랄지 이런 역사적인 내용들이 공부되어질 수 있는 그런 좀 동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드라마, 소설, 뭐 이 영화 중에 거북선이 가장 또 잘못 이해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김한민 감독이 뭐 고생은 많이 했고 이순신 장군을 널리 알리고 선양하는 데는 공이 많아요. 내용을 둘째 쳐놓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그 명량에서 칼싸움이 없었냐 이렇게 하는 뭘 근거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이 그거예요. 명량해전 벌어지는데 우리 열세척하고
일본의 130여 척이 싸우는데 실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해전 국면에서는 우리 13척, 일본 함선 31척이 싸워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명량해전에서도 우리 13척은 한 척도 격파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13척을 에워싸고 공방전을 벌였던 일본의 함선 31척이 모조리 격파됩니다. 31대 빵. 자, 그러면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명량해전에서. 일본군의 경우는 31척이 격파가 됐으니까 100명만 쳐도 최소 3,000명 이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13척의 전사자, 부상자는 전체적인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이순신 장군이 직접 타고 지휘했던 통제사배의 전사자와 부상자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기에 전사자 2명, 부상자 3명. 그 이유도 일기에 적어 놓으셨어요. 왜 2명이 전사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을까? 적의 조총의 탄환을 맞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록. 칼싸움이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칼싸움에 의한 전사자, 부상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없었던 거예요. 영화에서처럼 일본 애들이 통제사배 이순신 장군 배 위로 올라왔을까요? 못 올라왔어요. 올라왔으면 우리 13척이 그대로 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얘네는 정말 칼싸움 잘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절대로 칼싸움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우리는 절대 근접하면 안 된다. 이게 금기예요, 금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 내용들은 얼마 전에 왔다 간 황현필 강사도 있죠? 네, 그분 책 보면 맨날 뭐 빡치게 하고 막 그냥 칼싸움 벌어지고 난리야. 그분은 연구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이렇게 연구된 거를 모아서 강의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 보면 좀 마음이 쓰려요. 도대체 저분 데려다가 어떻게 뭘 배우려고 저러시나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요. 자, 이 내용이 요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 자료만 가지고도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3척을 가지고 싸웠던 명량해전에서조차도 칼싸움이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해전은 볼 것도 없어요. 네, 칼싸움 절대 벌어지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이제 거북선 빡치기. 거북선이 이제 참전해서 활동하는 해전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산해전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한산해전에 참전한 조선수군의 함선 척수는 일본 측 기록에 보면 58척이에요. 58척. 여기 58척 가운데 거북선은 3척이고 판옥선이 55척이에요. 일본의 경우는 대중소선 73척이에요. 언뜻 보면 우리가 열세인 것 같아. 그러나 열세가 아니에요. 한산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벌인 대표적인 해전이에요. 근데 많은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연구자들까지도 한산해전을 자꾸만 열세라고 해요. 이것도 잘못 쓰인 거예요, 관점을. 우리는 자꾸만 열세한 상황에서 이겨야 훌륭한 거로 알고 있는데 병법에 따르면 그거는 가장 최하위 장소예요. 열세한 상황에서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이순신 장군님은 열세한 상황에서 싸운 적이 없어요. 명량해전 빼놓고. 자, 이제 여기에 보면 한산해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도 우리 50여 척은 그대로 살아남아요. 일본의 함선 73척 가운데 59척이 격파 및 납포돼요. 이순신 장군의 기록을 보면 거기 참전한 거북선이 2척 정도로 나와요. 그럼 59척을 우리가 격파 및 납포하는데 한산해전에 참전한 거북선 2척의 전과가 어느 정도 될까?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적의 대선 한 척 납포, 적의 머리 8급. 이게 거북선 2척의 전과예요. 빡치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충돌했어요, 안 했어요? 잘 이해가 안 가시나 봐. 충돌했으면 충돌해서 격파한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거북선의 전과가 일본 대선 큰데 한 척 납포.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빡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충돌해서 격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북선은 충돌하는 배가 아니에요. 거북선은 기본적으로 가까이 가서 포를 쏘기 위해서 만든 배예요. 이 얘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는 그냥 영화로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제가 이 얘기 잘 안 했는데,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요. 이게 또 여수에서 뜨겁잖아요. 통영에서도 뜨거워요. 네, 이제껏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는 어디예요? 다 한산도로 알고 있었다고요. 연구자들도 다 한산도를 배웠어요. 근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우연히 이제 난중일기를 연구하다가 쭉 기록을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사례를 발견을 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서 이렇게 기록을 쭉 하는데 여수는 항상 본영이고요. 한산도는 항상 본진이에요. 본영과 본진, 영과 진, 이거를 수십 회에 걸쳐서 전부 다 임진년부터 끝날 때까지 아주 일관되게 정확하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다 한산도가 최초의 통제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를 쭉 하다가 드디어 작년 올해에 걸쳐서 발표를 했어요. 한산도는 통제역이 아니다.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역은 여수고, 한산도는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진이다. 이게 이제 제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어디부터 잘못됐냐면 조선시대 때부터 잘못됐어요. 여기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최초 삼도수군 통제와 관련된 역사는 오류의 답습과 확대 심화의 역사다. 제가 검토한 13건 가운데 12건이 오류예요. 조선시대 기록을 제가 다 오류로 판단을 했어요. 이 삼도수군 통제형은 임진왜란 시기에는 없었어요. 독립된 삼도수군 통제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한 건 뭐죠? 전라좌수형이 존재했어요.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형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최초의 이 삼도수군 통제형 관련된 이 직제는 삼도수군 통제사를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시기에는 독립된 본영으로서의 삼도수군 통제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전라좌수형 겸 삼도수군 통제형이에요. 왜? 이순신 장군의 직책이 뭐예요? 전라좌수사 겸 삼도수군 통제사잖아요. 왜 겸직으로 삼도수군 통제사를 발령을 했을까요? 본영이 없으니까. 삼도수군 통제사를 본직으로 임명하려고 그러면 삼도수군 통제형이 있어야 돼요. 전신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사는 본직이 아니고 겸직으로 발령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독립된 본역으로서의 삼도수군 통제형은 지금 통영이에요. 그쪽으로 가면서 본직이 삼도수군 통제사고 겸직이 경상우수사, 삼도수군 통제사 겸 경상우수사라는 직책이 만들어지면서 최초의 독립된 본영으로서의 삼도수군 통제형이 처음으로 통영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겸영으로 존재했다고요. 겸영이 어디예요? 전라좌수형 겸 삼도수군 통제. 이 정도만 해도 뭐 다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이건 뭐 따져볼 게 아닌데 조선시대 분들이 엉터리로 이걸 전해줬어요. 이걸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제가 다 오류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 한번 해보면 요약을 해보면 개사년 7월에 전라좌수형의 진을 한산도로 옮겼다. 그런데 잘못된 기록은 영을 옮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록에도 영을 옮겼다. 아니 왕조실록에 영을 옮겼다 그러니까 영을 옮기면 뭘 옮긴 거예요, 여러분? 전라좌수형을 한산도로 옮긴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저쪽에서는 영을 옮겼잖아. 그러니까 한산도가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형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박우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전라좌수형은 옮긴 적이 없어요. 뭘 옮긴 거예요? 옮긴 게 아니라 진을 나가서 진을 친 거야. 이순신 장군의 기록, 가장 권위 있는 2분의 행록, 그 다음에 그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사 임명 교서 1차 서류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삼도수군 통제형이라는 표현도 없어요. 겸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수분들이라도 이런 내용을 좀 정확히 알고 계셔야 어찌 보면 역사 바로 세우게 하는데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비록
겸용이긴 하지만 그 연원을 따져본다면 여수가 전라자수용 겸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형이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기에 나온 걸 제가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본영 000 보이시나요? 이게 일기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이 본영이 어디예요? 전라자수용이에요. 을미년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0 본영 0 이렇게 다 원문으로 구분을 했어요. 한산도는 여기 보세요. 한산도 한산 본진 한산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본진 그렇죠? 일기만 가지고도 사실은 끝난 거예요. 이순신 이걸 통영이 아니라 한산도가 최초의 삼도 수군 통제형이라고 주장하려면 이순신 장군 일기가 가짜다. 이순신 장군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이순신 장군을 부정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본영, 본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혼돈이 돼?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그럼 여수와 한산도의 관계는 뭐야? 라는 것까지를 얘기해야 돼. 제가 저쪽 사람들한테도 그걸 물어요. 야, 한산도가 최초의 통제형이면 그 여수는 뭐야? 네,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한산도 이렇게 제가 한번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일기에 전라자수형과 한산도를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해서 이순신 장군은 기록을 해놨어요. 이거 없었다 그러면 정말 어려울 뻔했어요. 제가 이거를 10여 년 전에 발견을 해낸 거예요. 계속 지금 발전시켜 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그래서 이제 한산도와 여수를 그럼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좋을까 관계를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진경문이라는 분이 쓴 서모집에 통제진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때 통제진은 저기 고금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시 이제 고하도, 고금도, 한산도가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분이 고금도를 통제진으로 표현했어요. 이분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통제영, 통제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용례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용례에 따르면 한산도도 고하도도 통제진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해왔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내용들을 다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용례에 따라서 향후 두 고을이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형은 여수고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진은 한산도다라는 이상으로 조화롭게 자리매김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연구자로서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로 안 바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끝난 얘기인데 이게 또 지역적인 문제가 이렇게 막 걸려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뭐 사필 비정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팩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여수에 사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좀 알고 대응을 하고 힘을 함께 쓰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30분을 이렇게 소비하면 갈 길이 이제 먼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순신 다시 읽기 리더십 생태계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다시 읽기 관점을 확 바꿔야 된다 그랬죠. 이순신 장군은 일당백하는 무협지의 주인공 같은 그런 리더가 결단코 아니었다. 이번 할 수만 있다면 10대1, 20대1, 30대1의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운 리더였다. 바로 증명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중심이 된 조선 수군은 임진왜란이 벌어지는 1592년 첫 해에 4차례 출동, 16번의 크고 작은 해전을 벌입니다. 자, 1차 출동. 임진왜란은 1592년 4월 13일 날 발발하는데 우리 조선 수군은 한 20여일 준비해서 5월 초에 처음으로 출동을 나가요. 이때 이제 한번 출동 나가서 최초로 바다에서 이제 일본 수군과 해전이 벌어집니다. 1차 출동 때 3번의 해전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딴 거 보지 마시고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함선 척수만 비교해 보세요.
옥포해전 91대 30, 하포해전 91대 5, 적지포해전 91대 13. 우리가 훨씬 많죠? 훨씬 많죠? 파란 게 우리예요. 제가 이거 보고 놀랐어요. 아니 나는 우리 교수님한테 맨날 뭐 이순신 장군은 언제나 뭐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만나 싸워 이겼어. 뭐 이게 내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데 내가 처음으로 확인한 이 자료는 정반대인 거예요. 해전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옥포해전에서만 일본 애들 4척 살아남고요. 나머지 모조리 전멸입니다. 세 번의 해전에서 우리는 일본의 함선 44척을 격파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정말 또 이상한 사실은 이 과정에서 조선수군의 함선 피해는요. 전무. 1차 출동의 경우는 함선의 피해가 한 척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어요. 이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 당시에 이 전투 양상은 그야말로 무지막지합니다. 대량 사륙전이에요. 다 깡그리 다 죽이는 그런 어떤 무지막지한 전투 양상인데 그런 해전에서 어떻게 조선수군 장병들은 한 명도 안 죽어? 하늘에서 내린 군상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셔야 돼요. 44대 팡. 자, 두 번째 출동 6월 초에 나가요. 되게 5월 초에 나가고요. 6월 초에 나가고요. 7월 달에 나가고요. 8월 달에 나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요. 한 일주일 동안 작전하고 들어와요. 6월 초에 나가서 4번의 해전이 벌어지는데요. 여기서도 평면적으로 함선 척수만 비교해보세요. 사천해전 26대 15, 당포해전 26대 21, 당항포해전 51대 28, 율포해전 51대 7. 우리가 조금 많거나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전투 결과는요. 기가 막히죠? 영어로 표현해볼까요? Perfect. 발음이 괜찮나요? Perfect. 네, 완전한 승리. 조우한 72척을 모조리 격파합니다. 조선수군은요. 역시 전무. 함선 피해 전무. 72대 빵. 1차, 2차 누적시키면 116대 빵. 제가 이제 이거 보고 연구 시작했어요. 제가 30여 년 전에 제가 공부했던 이순신은 이거와 정반대였어요. 맨날 뭐 어려운 상황에서 이겼다, 뭐 명량해전, 뭐 한산해전 이런 사례를 들어가지고 내 머릿속에 그런 리더로 박혀 있는데 내가 확인한 이순신은 정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이 훌륭한 리더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훌륭하다 말이야. 존경한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후손으로서. 그래서 제가 연구를 시작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가볼까요? 3차 출동. 한산해전이 여기 있어요. 한산해전 우리가 열세한 해전이 아니에요. 한산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벌인 대표적인 해전이에요. 전투 결과 어떻게 됐어요? 네. 한산해전에서도 조선수군 함선 피해 전무예요. 그 다음에 벌어진 앙골포해전에서도 조선수군 함선 피해 전무예요. 두 해전에서 우리는 일본의 함선 79여 척을 격파합니다. 79여 척 대 빵. 1차, 2차, 3차 누적하면 195대 빵. 이해되시나요? 이거 지금? 이게 무협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팩트,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 출동 4번 있었다 그랬잖아요. 1차, 2차, 3차 출동의 승리에 고무된 조선수군은 8월 말에 여수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가용한 모든 함선을 다 가져가요. 180여 척. 네. 여기서부터 여수 앞바다에 모여가지고 노를 저어서 부산포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가는 길목에 부산포 앞에 있는 애들 몇 척씩 까부시고 쫙 영도 앞바다에 가가지고 부산포를 들다봤더니 470여 척이 쫙 정박해 있는 거예요. 부산포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해전이 아니에요. 부산포 해전은 우리는 배에서 싸우고요. 일본 애들은 배가 안 나와. 그냥 정박시켜놓고 무기를 들고 뒷산으로 올라가서 뒷산에다 진지를 구축해놓고 조선수군 공격하는 거예요. 육지에서. 우리는 배를 타고 들락날락 하면서 포 쏘고 막 이렇게 공격하는. 우리가 되게 불리하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물에서 싸우고 얘네는 육지에서 싸우는 양상이란 말이죠. 이것도 해전이라고 그래요. 우리 해군에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어쨌든 이 4차 출동 가운데 우리는 일본의 함선 134여 척을 격파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수군은 함선 피해 역시 전무 134대 빵. 그러면 여러분
임진년 4차례 출동 16번의 크고 작은 해전에서 우리는 일본의 함선 330여 척을 격파합니다. 우리는 앙청 330대 앙. 이순신 장군님 뭐 훌륭하다는 건 다 알지만 이 데이터로 보니까 더 훌륭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이 전투 결과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무후무한 기록이에요. 이런 건 없어 세상에. 제가 군 출신 아니에요. 네, 동서고금의 어떤 전쟁의 역사를 봐도 330대 빵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금 혼돈이 오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네. 제가 역사 시간에 초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임진왜란을 당해서 아무도 전쟁 준비 안 하고 맨날 동인이다 서인이다 단파 싸움하고 음모가 난무하고 고모양 곡골로 있다가 침략을 당해서 20일도 안 돼가지고 수도 한 성 뺏기고 임금 선조는 우주로 도망가고 뭐 이런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자학적이고 쪽팔리는 그런 역사 인식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머릿속에 지금 꽉 차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도 전쟁 준비 안 했다고 그러면 330대 빵 나올 수 있어요?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의문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도 전쟁 준비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실마리를 좀 드리면 지상군의 경우는 육군의 경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준비가 미흡했지만 수군의 경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이게 이 결과가 이순신 장군의 개인적인 역량만 가지고 이 330대 빵이 나올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여러분들은 대개 두 가지 정도의 큰 의문점을 가지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상하네. 일본 애들이 우리보다 함선 척수가 훨씬 많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예, 임진왜란 대개 한 16만 명 정도를 일본 본토로부터 이끼섬, 대마도 해서 부산포로 지금 상륙시키는 거거든요. 16만 명을. 그럼 뭐 배가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그게 뭐 전투함이든 수송선이든 관계없어요. 얘 뭐가 얘 다운된 거 같아요. 좀 싫어? 38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쉬는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자료로 500여 척에서 1000여 척까지 들어요. 평균 부산포 주변에 약 한 700여 척 정도가 정박해 있어요. 임진년 중후반 기준으로 조선수군의 주력 전투함 판옥선, 거북선 중심으로 쓸만한 거 다 끄집어내면 약 한 70여 척 정도 돼요. 만약에 일본의 함선 700여 척이 넓은 바다로 다 나오고 조선의 함선 70여 척이 넓은 바다로 다 나와서 70척과 700여 척이 넓은 바다에서 맞짱 뛰면 우리가 이긴다는 보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리더 이순신은 자신보다 일본의 함선 세력이 10배 이상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해전 국면에 가보면 척수면에서도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을까? 이게 궁금하신가요? 네? 네? 10배가 분명 많아 객관적으로. 근데 가보면 우리가 더 많아.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병법이에요. 병법. 있는 그대로 싸우면 그게 무슨 병법이겠어요? 분명히 나보다 10배가 많아 객관적으로. 근데 가보면 우리가 더 많아. 기가 막히잖아요. 네? 이순신 장군의 실력이에요 이게. 네? 병법의 대가, 전략전술의 대가. 그래서 저는 리더 이순신을 본받으려고 그러면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 없이는 좋은 리더가 결단코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뭐 싸움을 이긴다는 게 결과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다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일본의 함선이 330척이 격파가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단 한 척도 격파가 안 되냐 말이야. 330대 빵. 이걸 설명해야 되잖아. 얘도 또 나간다. 내 목소리가 너무 큰가 봐. 네? 330대 빵.
이순신 장군의 개인적인 역량만 가지고 330대 빵이 설명이 안 되죠. 다른 요소가 있어야 되죠. 있을 것 같죠? 그게 뭐겠습니까? 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요소. 네. 그게 여러분 무기입니다. 무기. 우리는 일본 함선을 격파시킬 수 있는 천자 총통, 지자 총통이라고 불리는, 요즘으로 따지면 대포 한 포를 쏘는데, 일본 수군의 경우는 천만다행으로 수군의 경우 해전에서 이 대형 화약 무기를, 대포를 한 포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라는 게 여러분 임진년 첫해 저 데이터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이러면 애들도 배에서 포를 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놓고 보면 뭐 배에 실었든 안 실었든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일본의 대형 화약 무기에 우리 배가 탄 한 척도 격파된 적이 없어요. 맞죠? 그러면 이건 무시해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조선수군은 어떻게 싸워요? 해전이 벌어지면 원거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천자 총통, 지자 총통, 대형 화약 무기 한 포 사격을 해서 격파 사격을 해요. 근데 당시 포는요, 이 포탄이 터지는 포탄이 아니야. 예? 맞기만 하면 끝내주는데 안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게 펑 터져야 대충 쏴도 옆에 이렇게 피해를 보게 가질 수 있게 하는데, 이게 터지는 게 아니야. 그 화약의 힘으로 초랑 쇳덩어리를 넣고 빵 쏘면 쇳덩어리가 나가가지고 빵 때려가지고 깨트리는 거예요. 또 한편 또 대장군전, 장군전이라고 하는 피사체, 미사일 같은 걸 앞에다 끼워가지고 빵 쏘면 얘가 날아가가지고 옆구리에 그냥 꽉 박히는 거야. 구멍 날 정도로. 맞으면 끝내줘요. 왜 그랬을까요? 에? 옆구리 한 도박 맞으면 일본 어떻게 되죠? 일본 배? 네, 기동불능이 돼요. 왜냐하면 옆구리에 뭐가 있어요? 현측에서 노를 져요. 당시 배는 옆구리에서 노를 젓는 게 추진력이야. 그러니까 옆구리가 좀 아작이 나면 얘가 못 가는 거야. 그래 놓고는 이제 우리 그다음에 우리 잘 쏘는 게 뭐지? 우리 잘하는 게 활을 줬어요. 호로 한 도박 맞춰놓고는 기동불능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일정한 거리에서 활을 쏘는데 너무 잘 쏴, 활을. 이순신 장군님만 명궁이 아니야. 우린 다 명궁이야. 문관, 무관 다 명궁이에요. 조선이 그런 나라예요. 활의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장계를 보면 정말 활을 쏘는데 깡긋이 없어. 그래. 깡긋이. 한 사람도 못 살아, 일본 애들이. 그 정도로 활을 잘 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임진왜란 그러면 첨단 무기 해가지고 일본의 조총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본 애들은 해전이 벌어지면 이렇게 싸워요. 원거리에서는 활을 쏘거나 조총을 쏴요. 그리고는 쏜살같이 우리 배에 붙어가지고 겨울로 와서 얘네들이 잘하는 칼싸움을 벌이는 게 얘네들의 기본적인 전술이에요. 그런데 우리 배로 올라왔다 그랬어요? 못 올라왔다 그랬어요? 못 올라온 거야. 그런 상황을 못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조총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파괴력이 큰 대형 화약 무기, 천자 총통, 지자 총통을 운영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임진왜란 1592년 기준으로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 어느 나라 수군이 첨단 수군입니까? 조선. 그렇죠. 이렇게 돼. 역사인식이 확 바꾸셔야 돼. 수군에 관한 조선이 일본보다 첨단 수군이에요. 뭘 가지고 증명하냐고요? 330대 빵. 봤잖아요, 여러분. 확인했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능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촉수는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우리의 주력 전투함 판옥선, 거북선의 단위 함정당 질적 전투력은 일본 함선을 압도했습니다. 압도. 어느 정도로? 330대 빵으로. 이것도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그런데 역사인식을 좀 바꾸셔야 돼요. 우리 정말 자랑스러운 지상군의 경우가 아니라 수군의 경우는 고려 말일에 200여 년 동안 수군의 병력, 무기, 함선, 마치 일본 애들이 쳐들어올 것을 예측한 것처럼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선각자들이 착착착착 준비한 거죠. 그 결과가
330대 빵 플러스 위대한 리더 이순신 같은 사람이 발탁이 되어서 이게 둘이 결합되니까 이 시너지가 굉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임진년 첫 해에 창출한 330대 빵이라는 이 전대미문의 해전 결과는 우리 김한민 감독이 이렇게 묘사했던 백병전이나 무슨 충돌전술 같은 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향후 한 20년 후에 30년 후에 또 어떤 감독이 다시 이순신 장군 관련된 영화를 만든다면 이런 정말 자부심을 느낄 만한 압도적인 차원이 다른 이런 해전 장면을 꼭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순신의 완벽한 승리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1번 세계 최고의 질적 전투력을 보유한 조선 수군이 있었다. 이 부분이 여태까지 사장됐어요. 일반 국민들이 대부분 다 모르세요. 수군의 역사를 어떻게 아시겠어요? 2번은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거꾸로 알죠. 2번은 뭐죠? 언제나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운 탁월한 리더 이순신이 있었다. 우리 거꾸로 알았잖아요. 언제나 일당백하는 무협지 주인공 같은 이순신이 있었다. 와, 훌륭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동안 영웅사관 관점에서 이순신 장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서 승리했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영웅 한 사람의 활약으로 임진왜란 해전 승리를 이끌었다. 이걸 전부 다 이런 정도로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양적으로는 열세했지만 질적으로는 우세했던 첨단 조선수군과 언제나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운 탁월한 리더 이순신, 이 두 요소가 결합되어서 시너지와 한 막강한 전투력이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의 경쟁력의 실체였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은 수군 강국이었습니다. 시간만 많으면 제가 장보고까지 올라가겠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임진왜란 해전했던 조선 수군을 이해하려면 최소한 고려 말부터 내려가야 돼요. 어떻게 수군 병력이 무기가 함선이 만들어졌는지 제가 뒤에서 몇 가지는 살펴보려고 해요. 준비 없는 승리는 없다. 지상군의 준비는 미흡했지만 수군은 착실한 전쟁 준비가 있었다. 요거까지만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표를 쏘는데 일본은 표를 못 쐈어요. 그럼 궁금하셔야 돼. 그럼 우리 수군은 언제부터 포를 배에 싣고 함포처럼 운영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나요? 거슬러 올라갔더니 어디까지? 고려말까지 올라가요. 네, 고려말 화포 만드신 분 누구? 최우선 장군. 이분이 외국 때문에 이거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 화포를 만들자마자 바로 배에 실어요. 그래서 화포를 사용한 우리나라 최초, 세계 최초라고도 하고 싶지만 확인이 안 돼가지고 제가 거기까지 못 나가겠는데 어쨌든 화포를 사용한 우리 역사에서의 최초의 전이 1380년 진포해전이에요. 진포 군산입니다. 군산의 옛 이름이 진포예요. 거기가 금강하구입니다. 여기에 일본의 아지발도라는 젊은 장수가 2만여 명의 왜구를 500여 척에 싣고 쳐들어왔어요. 진포에 정박해 있는 500여 척의 왜구 선단에 대해서 최무선, 나세, 심덕부라고 하는 고려 장수들이 새로 만든 화포를 싣고 가가지고 금강하구에 정박해 있는 진포에 정박해 있는 500여 척의 왜구 선단을 모조리 불살라버립니다. 여러분 몇 척도 아니고요, 몇십 척도 아니고요, 몇 척? 500여 척. 이 정도 되면 이건 굉장한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역추산을 하면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은 고려 말일에 화포를 배에 싣고 운영한 함포 운영의 노하우가 200여 년 동안 축적된 분이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수준의 재래식 포를 배에서 함포 개념으로 가장 능숙하게 동서양을 통틀어서 가장 능숙하게 함포 포격 전술을 구사할 수 있었던 분이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여러분 330대 빵이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쉴 겁니다. 배까지만 하고. 자, 우리는 이순신 장군님 그러면 생각나는 배가 뭐예요? 거북선이 생각나죠. 거북선. 근데 거북선 많이 안 만들었어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맥시멈 5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많이 안 만들었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한산해전 58척인데 거북선 3척, 55척이 판옥선이에요. 주력전투함이 뭐예요? 우리는 판옥선이 주력전투함이에요. 거북선은 비록 척수는 적었지만 상징적인 효과는 굉장히 컸습니다. 거북선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자, 주력전투함이 판옥선이에요. 판옥선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판옥선 어떤 배? 가장 큰 특징 단단하다. 간단하다? 단단하다. 단단하다. 빡치기 생각하신 거야. 단단하다. 또 크다. 우리 회장님이 맞췄어요. 판옥선의 가장 큰 특징은 크고 높은 배. 큰 배. 그래서 이제 실록을 쭉 서치를 해봤더니 임진왜란 발발 71년 전부터 조선 조정에서는 임금님 큰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는 대성 건조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임금님 깜짝 놀라요. 아니 지금 배가 이렇게 대맹선, 중맹선, 소맹선 700여 척이나 있는데 뭘 이걸 내밀고 또 큰 배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예? 옛날이나 뭐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나 새로운 배 만들려고 그러면 돈이 국방비가 엄청 들어요. 임금님 걱정되잖아요. 아니 배가 이렇게 만드는데 왜 또 큰 배 만들자는 거야. 건의한 신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임금님, 우리가 배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외구가 쳐들어오면 맞서 나가서 원거리에서는 활을 쏘는데 저놈들도 활을 쏩니다. 근데 저놈들은 활을 쏘다가 쏜살같이 우리 배에 붙어가지고 기어올라와서 백병전을 벌이는데 임금님, 칼싸움에 관한 지존입니다. 일본 애들이. 이건 우리가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을 해서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일본은 칼의 나라, 조선은 활의 나라라는 개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임금님이 물어요. 아니 그러면 배를 크고 높게 만들면 그 칼싸움 못하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데? 아 임금님, 우리가 이제 원거리에서 활을 쓰고 활을 쏘다가 붙는데 우리 배가 높고 크게 되면 이놈들이 와가지고는 마치 성 안에서 성 위로 올라가는 이 국면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높으니까 우리가 칼싸움 못하지만 기어 올라올 때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긴 창을 가지고 찔러대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배 판옥선이. 제가 질문 드립니다. 판옥선 왜 이렇게 높고 크게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제가 질문 드리면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칼싸움 못해서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높고 크게 만들었다고요? 칼싸움 못해서요. 네, 훌륭하십니다. 응용 문제 내겠습니다. 거북선 생각해 보세요. 왜 거북선은 이상한 모양의 거북등 모양의 뚜껑을 덮었을까요? 회장님 크게. 칼싸움 못했어요. 네, 내가 원하는 답이 이거야. 똑같이 칼싸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본은 칼의 나라, 조선은 활의 나라라는 이 개념이 키워드예요. 판옥선을 크게 만든 것도 칼싸움 못해서고요. 거북선의 거북등 모양의 뚜껑을 아예 덮은 것도 칼싸움 못해서요. 왜 그랬을까요? 거북선은 돌격선이야. 가까이 접근해. 30m, 20m까지 접근해. 여기서 이제 포를 쏘는데 만약에 불발탄이 나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당시 포가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한 발 쏘고 나서 재장전하는데 3분에서 5분 걸려. 거북선이 앞에 가가지고 20m에서 빠바방 쐈는데 불발이 나오거나 제대로 타격을 입히지 못했어. 어떻게 해야 돼요? 3분에서 5분 걸려요. 쟁이려면. 그럼 일본 애들 그냥 올라오잖아. 그렇잖아요. 가까이 갔으니까 위험하잖아. 그래서 가까이 접근하는 돌격선이기 때문에 거북선은 특별히 칼싸움 잘하는 일본 병사들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한 거예요. 등어리에는 뭐 쇠구쟁이 꽂아가지고 혹시 뛰어내리면 살상이 되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배가 거북선이에요. 일본은 칼의 나라, 조선은 활의 나라. 판옥선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고요? 거북선 뚜껑을 내덮었다고요? 네, 10분 쉬겠습니다. 선과 일본의 새끼분해 관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순신 장군님이 이제 일본의 함선을 이렇게 카운트할 때 세 종류로 나눠요. 대선, 중선, 소선, 내척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 지금 보여지는 일본 배가 중선이에요. 새끼분해 관선. 요게 주력 전투함이에요.
일본 애들도 이거보다 큰 우리 판옥선하고 크기가 비슷한 배가 있어요. 안택선이라고 해서 대장이 타는 배는 판옥선 정도로 커요. 근데 이제 주력 전투함은 요 배, 새끼분에. 여기서 보면 판옥선이 마치 그 바다 위에 성 같지 않아요? 네, 성, 그렇죠? 네. 높잖아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고요? 회장님.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걸 드라마 뭐 작가나 영화 감독들 제가 볼 때는 며칠 전에 왔다 간 황연필 강사도 전혀 이런 컨셉을 이해 못하고 책도 쓰고 막 하는 걸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자, 조선수군의 주력 전투함 판옥선, 거북선의 단위 함정당 질적 전투력은 당대 최고였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2025년 대한민국 해군보다도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의 질적 전투력이 더 높았다. 제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이제 동아시아, 명나라, 일본, 조선을 통틀어도 우리의 주력 전투함 판옥선, 거북선과 1대1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배가 없어요. 일본에 없고요. 명나라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노량해전에 그 진린 도독이 우리 판옥선을 타고 지휘를 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얼마나 우리 함선이 우수했는지, 거기 장착된 무기 체계가 첨단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330대 빵이라는 거는 다른 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 자, 지금부터 이제 리더십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그는 어떻게 했길래 그와 함께하는 해전에서 조선수군 장병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을까? 이순신과 함께했을 때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던 조선수군 장병들이 왜 리더 원균과 함께했을 때는 도망하기에 바쁜 오합지졸로 변해 있었을까? 무슨 문제라고 이게? 이게 무슨 문제라고요? 이게 리더십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첨단 장비나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아무리 첨단 무기나 함선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또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것을 지휘하는 리더의 역량이다 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준 그 교훈이 바로 그 원균의 7천량 해전에서의 패전입니다. 똑같은 조선수군을 지휘했는데 왜 리더 이순신이 지휘했을 때는 전승무패의 승리 신화가 창출된 반면 왜 리더 원균이 지휘했을 때는 7천량에서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했을까?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자, 리더십이라는 게 너무 주제가 광범위해요. 하루 종일해도 뭐 끝날 수 없는 그런 주제인데,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강의를 할 때는 적어도 이순신 같은 리더가 되려면 요 4가지 정도의 핵심 자질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쭉 연구를 해봤더니 한국인들은 우리 이제 이순신 장군이 어떤 분이에요? 한국적 리더의 표상이잖아요. 내용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한국적 리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한국인들은 도대체 리더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한국인들은 공통적으로 리더가 어떤 자질을 갖출 것을 바라고 있지? 라는 물음이에요. 그러면서 제 결론이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리더십의 원조예요. 리더십 민족이에요. K 리더십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제가 이걸 어디서 끄집어냈냐면 일상 언어에서 끄집어냈어요. 리더에게 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대편을 평가할 때 우리 한국인들은 아주 중요한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리더십의 핵심이에요. 보통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부만 잘하면 뭐해? 사람이 돼야지. 실력만 있으면 뭐해? 이기적인데? 능력만 있으면 뭐해? 자기 자신만 아는데? 이런 얘기 다 쓰잖아요. 그죠? 아니 조직에서도 똑같아요. 본 조직에서도 똑같아요. 사람을 딱 볼 때
전입을 누가 왔어 딱 쳐다볼 때 한국인들은 두 가지 범주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실력을 보고요, 또 하나는 인품을 보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실력과 인품 이거예요.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한국인들이 머릿속에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머리에 박힌 상대편을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리더에게도 그대로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실력은 전문성으로, 인품은 도덕성으로 이렇게 이제 치환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일상적인 이런 언어로부터 K 리더십의 본질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리더십 이론이 복잡하게 있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순신 같은 리더가 되려면 실력과 인품, 전문성과 도덕성을 조화롭게 겸비하면 된다. 이순신 어떤 분이라고요?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한국적 리더십의 표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지금 배우려고 다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 전개를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두 가지 정도로 일찍해서 표현해봐라.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전문성이요, 또 하나는 도덕성이다. 전문성과 도덕성, 리더십의 두 바퀴입니다. 두 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장관들 뭐 이렇게 인사청문회 할 때도 우리 국민들이 기가 막혀요. 다 판단하고 있어요. 장관들 인사청문회에서 보통 어디에서 곤혹스럽습니까? 네, 도덕성에서 많이 걸리죠. 그렇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그런데 전문성도 걸려요. 전문성에 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낙하산이 그거예요. 낙하산이 바로 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자와의 이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실력도 없으면서 그 조직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꿈꾸는 리더는 바로 이 두 요소를 이제 조화롭게 겸비한 그런 리더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 리더 이순신은 바로 한국적 리더의 샘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제를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성 바퀴는 안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 요소로 나뉩니다. 하나는 직무 지식이고요, 또 하나는 변화, 혁신 역량입니다. 이게 이제 실력을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직무 지식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은 리더가 되려면 자기가 속한 조직의 직무 지식에 정통해야 돼요. 자기가 속한 조직의 직무 지식에 정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 지금 내가 네 가지 설명을 안 드렸지만 네 가지 핵심 자질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만 뽑으라고 그러면 뭘 뽑아야 될까요, 여러분? 지식이에요, 지식. 실력이 있어야 돼, 리더는. 리더는 본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리더는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네,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 혁신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 가운데도 전문성 가운데도 특별히 이제 뽑아내는 거죠. 왜?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변화하잖아요. 1592년 기점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조금 말씀드려볼까요? 자,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보통 전쟁사라고 해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라고 해요. 동의하시나요? 네. 전쟁사는요, 안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쟁 승리의 역사예요. 전쟁 승리의 역사. 패자는 저 어디로 사라집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 승리의 역사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전쟁의 역사를 안으로 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무기 체계의 발달이에요. 네, 전쟁과 무기. 네,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1592년 어떤 무기 체계의 변화가 생기고 있었던 시절이었을까요? 이 시절이 1592년은 칼, 활, 창을 위주로 하는 재래식 무기에서 소위 조총, 총통, 대포, 화포라고 불리는 화약 무기로 전환하는 일대 전환의 시기에 임진왜란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군에
리더라고 그러면 어떤 고민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와 첨단 화약 무기를 어떤 식으로 전술상으로 이걸 교묘하게 결합을 시켜야 당대 최고의 전투력을 창출해낼 수 있을까? 우리 부회장님 그런 고민 해야 되겠죠? 예. 바로 그거예요. 이순신 장군님 머릿속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네. 이순신 장군님도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님의 변화, 혁신, 역량의 상징물 뭘 것 같아요? 당연히 거북선이에요. 거북선. 이순신 장군은 기본적으로 포를 쏘는 탄옥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상한 모양의 거북선을 만들었을까? 이게 설명이 돼요. 뭔가 포를 쏘는 단조롭게 쏘는 탄옥선에 이 단조로운 포격전에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할 목적으로 거북선을 만든 것 같지 않나요? 예. 자 그러면 포를 쏘는 탄옥선의 문제점은 뭘까요? 이순신 장군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한 게 뭘까요? 포를 쏴가지고 맞으면 끝내주는데 포가 안 맞아 잘. 명중률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라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만들어낸 게 거북선이에요. 거북선은 충돌하기 위해서 돌격하는 게 아니에요. 돌격선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거북선이 돌격하는 것은 안골포 해전 같은 경우는 거의 10m까지 들어요. 10m. 10m까지 들어가. 왜 이렇게 돌격한다고요? 포의 명중률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서 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쟁은 과학이에요. 가까이 가서 쏘기 위해서. 그런데 가까이 가서 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잘못하면 불발탄이 나오거나 제대로 타격을 입히지 못하면 그대로 일본의 백병전에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방어할 목적으로 거북등 모양의 뚜껑을 덮어가지고 일본 애들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런 작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뭘 알아야 돼요? 당시 수준에서 조선 수군의 무기체계, 해전 전술의 장단점, 일본 수군의 함선의 구조, 해전 전술의 장단점, 무기의 장단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우리의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적군의 장점은 무력화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여러분 거북선이에요.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아군의 장기는 극대화시키고 적군의 장기는 무력화시키면 이기는 거예요. 바로 거북선이 그렇습니다. 거북선이 왜 가까이 돌격한다고요? 네, 우리의 장기인 포의 명중률 문제 해결하려고. 왜 거북등 모양의 뚜껑을 덮었다고요? 일본군의 장기인 백병선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북선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변화 혁신 정량의 상징물이다. 이분이 조선에 살았지만 이런 어떤 세계사적인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포를 쏜다 그러니까 포만 쏘는 줄 알아. 천만이에요. 천만. 예. 우리 기본적으로 시작은 포를 쏘지만 그 다음에 또 뭐 한다고요? 예, 활을 또 활용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화공법도 써요. 화공법. 불을 붙여가지고 던져서 태워버려요. 이순신 장군의 이 장기에 나오는 해전 전술을 요약하면 총통에 의한 격파, 활에 의한 사살, 화공법에 의한 분멸 이렇게 돼요. 격파, 사살, 분멸. 가만히 들여다보면 첨단 화약 무기와 재래식 무기가 이렇게 결합이 돼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전투력을 창출해냈어요. 어떻게? 330대 빵으로. 노량해전까지 다 보면 이순신 장군이 참여한 주도하는 해전에서 우리 조선 수군의 함선은 단 한 척도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런데 또 거꾸로 리더 원균이 집천장에서 지휘했을 때는 정반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의 역량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순신 장군의 직무지식의 수준 어느 정도일까요? 직무지식. 네.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더 이순신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자신보다 일본의 함선 세력이 10배 이상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해전 국면에 가보면 척수 면에서도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을까라는 게 여러분 퀘이션 마크라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게 이순신 장군 직무지식의 총화예요.
예.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이게 보통 사람들은 만든 것만 아는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떻게 만들었지? 이게 궁금하셔야 돼요. 맞죠? 분명히 10배가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은 상황을 만들었어? 이걸 여러분들이 일단 퀘이션 마크 치세요. 자, 이제 또 하나의 바퀴가 이제 도덕성 바퀴입니다. 도덕성 바퀴로 넘어가면 여기도 두 가지 요소로 나뉩니다. 하나는 가치의식이고요. 또 하나는 인격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또 제가 말씀드리면 개중에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전쟁을 하는데 무슨 뭐 가치 뭐 인격 이런 게 거기 왜 들어가요? 에?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이기면 되는 거지. 맞나요? 자, 여러분 전쟁은 제가 그런 학교를 나왔잖아. 예. 그럼 군에서 또 한 30여 년 살았잖아. 전쟁은 사람을 죽여야 돼. 살인을 해야 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무슨 명분으로 사람을 죽여요? 그런 명분이 있습니까? 그런 논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전쟁은 안 해요. 근데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걸 2025년도 정말 우리가 지구의 시민으로서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전쟁은 안 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인류의 역사가 전쟁사야. 아이러니하게도 피할 수가 없어. 피할 수 없다면 전쟁은 제한적으로 해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전쟁을 해야지 그런 가치의식이 결여된 전쟁을 하면 그것은 100% 범죄입니다. 전쟁 범죄라 해요.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전쟁은 100% 전쟁 범죄입니다. 이전의 사례를 보면 히틀러의 전쟁이 그렇고요. 일본 제국주의 전쟁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이게 지금?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권력자를 위한 전쟁이네. 네, 푸틴을 위한 전쟁이고 네타냐후를 위한 전쟁이고 그런 거 아닌가 지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옹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지금 전쟁을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지금. 이거 전부 다 기본적으로 범죄이네. 여러분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체포영장 발부된 거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체포영장 발부하면 뭐예요? 체포를 못하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사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지구촌에는 유엔군이 있어. 정의의 사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지금 무너져 있어. 우리 지금 매일 보잖아요. 무너진 꼴을. 도대체 우리의 역사가 지구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세계에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임진왜란은 어떤 의미의 전쟁이었을까요? 이순신 장군에게 있어서 임진왜란은 정의의 전쟁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조선의 은혜를 입어온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조선을 침략해서 백성을 도륙하고 임금이 있는 도성을 침탈하는 만행을 보면서 이순신 하늘을 보고 맹세합니다. 이런 불의한 침략 집단에 대해서는 한우를 대신해서 철저히 응징하여 이순신 장군 표현 그대로 쓰겠습니다. 역천과 순천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고야 말겠다. 알아들으셨나요? 역천, 순천, 여수, 순천에 있으신 분들은 이거 아셔야 돼. 상식적으로. 이게 유학의 역사 철학이에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어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나요? 맹자, 명심보감에 있는 얘기예요. 이게 유학의 역사 철학이에요. 유학에서 꿈꾸는 나라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정의로워요. 무슨 영향을 받았다고요? 유학의 영향을 받아요. 공자맹자님의 유학을 받고요. 영향을 받고요. 이순신 장군님도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한 얘기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사실은 유학의 얘기예요. 이순신 장군님의 얘기면서 동시에 유학의 얘기예요. 불의한 자들은 하늘을 대신해서 철저히 응징하여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야 말겠다. 이분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시잖아요.
바로 옆이잖아요. 연구를 해보니 노량해전은 안 해도 되는 해전이에요. 꼭 할 필요가 없는 해전이에요. 이게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요? 우리가 이겨서 명나라가 도와줘가지고? 아니에요. 전쟁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 8월달에 죽어요. 병으로. 이게 일본의 권력의 공백기가 생긴 거야. 내부적으로 철군 명령이 내려져요. 소서행장과 가등청정 끈이 다 달라. 여기도 이제 큰일 난 거죠. 빨리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울산부터 순천까지 남해 연안에 10여 개의 외성을 쌓고 지금 대치하고 있었는데 철군 명령이 내려지니까 다른 곳은요 아무런 저항 없이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여기 순천, 요 외성, 여기에 있는 고니시 부대만 한 12,000여 명이 못 돌아가고 조명수군 연합함대에 의해서 퇴로가 봉쇄당합니다. 그러니까 소생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진린도독 이순신 장군한테 뇌물을 갖다 바쳐요. 우리 전쟁 그만하고 이제 돌아갈 테니까 제발 우리 퇴로를 열어주시오. 진린도독 명나라 장수들은 뇌물 받고 자꾸만 열어주려고 그러는 태도를 취하고요. 이순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올 때는 네 발로 왔지만 갈 때는 절대로 못 가. 니네들이 와가지고 7년 동안 저지른 범죄 행위가 그 얼만데 단 한 척도 이순신 표현, 이순신 장군 단 한 척도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응징하여 7년 동안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어야 말겠다. 이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테러를 막고 벌인 마지막 해전이 노량해전이죠. 여기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량해전에서 뭐 일본의 함선 300여 척 가운데 뭐 200여 척을 격파하고 뭐 이런 전과도 물론 뭐 중요하겠지만 저는 단 한 척도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응징하여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야 말겠다는 이순신 장군의 가치의식이 반영된 위대한 해전이 바로 노량해전입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단순하게 뭐 전쟁을 모든 해전을 승리로 이끈 유능한 리더를 넘어서 이분은 위대한 리더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가치의식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유능한 리더를 넘어 위대한 리더의 반열에 우리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도덕성밖에 이제 마지막 요소가 인격의 문제입니다. 인격이 반복해 주냐? 공부 열심히 해, 1등해, 출세해 이런 얘기를 저희 세대 때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우리 학교장님도 그렇죠?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격이 반복해 주는 사회, 인격이 경쟁력 되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정말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이순신 장군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기라성 같은 전문성을 지닌 지휘관, 참모, 의병, 승병, 백성들이 모여들어요. 인격이 경쟁력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이순신 장군의 사례를 보면 경쟁력 될 것 같지 않은, 밥 될 것 같지 않은 추상적인 인격이 정말 어찌 보면 조선의 민, 관, 군의 전투 역량을 통합시키는 중심에 이순신 장군의 고결한 인격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순신 장군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 자기 자신의 이익을 넘어 진정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이순신 장군의 고결한 인격에 감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안 하고는 설명이 안 돼요. 왜 리더 원균 주변에는 사람들이 흩어졌을까? 이게 여러분 리더십의 아주 핵심 포인트예요. 리더십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테크닉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에요. 그 배경에는 이런 정말 공동체를, 조직을 사랑하는 이 인격이 존재되지 않으면 그 많은 리더십 이론들은 전부 사상 누각입니다. 아무 쓰잘데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서양의 리더십도 많이 이렇게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쪽의 리더십이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인품의 문제를 설명을 못해요. 근데 우리 이제 이쪽으로 우리 한국으로 넘어오면 이 유학이라는 게 바로 인품을 설명하는 기가 막힌 이론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뭔지 여러분들 인격 뭐라고 정의하라 그러면 제대로 여기서 설명하실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요.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분야가 이 가치의식, 인격 이런 문제예요. 인격은 제가 볼 때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쉽게 가치의식은 정의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의감과 사랑을 갖춰야 되고 이게 도덕성의 핵심이다.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하는 것으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직무지식 언제나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운다. 다른 해전은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이게 이제 제가 2005년도에 쓴 책이니까 하면 20년이 된 책이에요. 네. 이순신 병법. 제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순신은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지? 그거에 대한 해답입니다. 1번 통합된 세력으로 분산된 열세의 적을 공격하라. 2번 적의 지휘선이나 주력함에 화력을 집중하라. 화력 집중. 유리한 장소와 시간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라. 주도권 확보. 지형의 이점을 10분 활용하라. 지리 이용. 정확한 정보가 아니면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등등등등. 그러니까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우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설명을 해요. 어떻게 이순신은 싸우기 직전까지 저렇게 유리한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을까? 자, 다른 해전은 별로 설명을 안 해도 함선 척수가 우리가 훨씬 많으니까 딱 한 해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명량해전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아니 뭐 앞에 있는 그 교수님 말이요, 이순신 장군은 언제나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명량해전 설명해 보세요. 열세 척 가지고 130여 척과 싸웠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다는 겁니까? 이런 질문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싸웠어요. 당시 명량의 좁은 물목 위치가 어딘지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당시 여기가 이제 명량의 물목이라고 그러면 130여 척이 쫙 쳐들어옵니다. 조류를 타고 이때 조선 수군 열세척은 전라 우수영의 열세척이 딱 대기하고 있었어요. 130여 척이 쳐들어온다는 정보 보고를 듣고 출전을 해서 여기를 가라막습니다. 13대 130일. 근데 중요한 게 명량해전의 가장 중요한 승리 요인은 좁은 해협을 해전 장소로 택했다는 데 있어요. 일본 애들이 전체적으로는 13대 130이지만 이 해협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5열 내지 6열 종대로 와야 돼. 5열 내지 6열 종대로 이렇게 와야 돼. 이걸 앞에서 열세척이 딱 가로막으면 전체적으로는 13대 130 우리가 절대 열세지만 전투가 벌어지는 맨 앞에는 이론적으로 13대 5나 13대 6으로 이 앞에 전투가 벌어지는 국면만큼은 수적으로도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울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계산이에요. 이분이 그냥 싸운 게 아니에요. 명량해전 벌어지기 하루 전날 여러 장소들을 오늘처럼 다 불러놔놓고 친절하게 프리젠테이션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명량의 좁은 물목을 해전 장소로 택한 줄 아십니까? 병법에 일부 당경이면 족구 천부아니라. 어서 들은 것 같지 않나요? 네. 한 사내가 길목을 지키면 1000명이라도 두렵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병법에 있다. 바로 오늘 우리를 두고 이런 말이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이런 얘기예요. 관우나 장비 같은 힘센 장수가 외나무 다리에 딱 서 있으면 적군이 100명이라 하더라도 외나무 다리를 타고 공격해오는 놈은 한눈이에요. 예? 전체적으로 1대 100이지만 전투가 벌어지는 다리 위는 1대 1이 되는 거예요. 관우나 장비는 질적으로 전투력이 우세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해치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명량해전 승리 요인의 1분.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됐을까요? 조류가 어느 정도 흐르는데 13대 5, 6으로 됐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쭉 밀려서 앞에 있는 31척이 우리 13척하고 여기서 회전이 벌어져요.
그럼 44척이잖아요. 일본 31척, 우리 13척, 44척. 그러면 130여 척이 들어왔는데 31척만 지금 해전에 참여하잖아. 나머지 100척은 어디 있는 거야? 저 뒤에 있는 거예요. 멀뚱멀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차례 언제 오나. 여기가 막혀가지고 와가지고 해전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명량해전 승료인의 일거든요. 130여 척이지만 실제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놈은 선두에 있는 31척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100여 척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차례 언제 오나. 31척이 깨지면 31척이 또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시간이 그렇게 무작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류가 이렇게 6시간마다 바뀌는데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13척을 에워싸고 공방전을 벌였던 31척을 모조리 격파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죠. 13대 130이라고 하는 절대 열세 상황에서는 이순신 장군도 어쩔 수 없이 명량의 좁은 해협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해서 최초 13대 130을 13대 31까지 축소시켰잖아요. 그리고 우리 팔옥선 한 척은 일본 새끼분의 3척 이상을 당해낼 수 있는 질적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13척이 31척을 모조리 격파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표로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0척선이 있는데 저 벽파진 바깥에까지는 실제로 뭐 아닥기분의 대선 포함해가지고 한 300여 척이 왔다는 거예요. 13대 300. 근데 이 좁은 해협을 이제 조선 수군이 지키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큰 배 아닥기분에는 못 들어오고 새끼분의 중심으로 130여 척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최후의 전투 상황에서는 130여 척도 동시에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선두에 있던 31척만 해전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한 척은 일본 새끼분의 3척 이상을 당해낼 수 있는 질적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31대 빵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전쟁은 사실은 과학이에요. 이게 무슨 정신전력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혁신역량을 길러라. 그래서 아까 이순신 장군 혁신역량의 상징물 거북선이라고 했죠, 제가. 1590년대는 일대 변혁의 시기였다. 그러니까 리더는 이 변화의 흐름을 늘 주목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은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만들어낸 거죠. 거북선, 학익지. 자, 이게 이제 해병사관학교에서 최초로 거북선을 이제 옛날엔 복원을 했는데 요즘 표현으로는 재현이에요. 최초로 1980년에 1차 거북선 재현을 했고요. 이걸 또 한 번 20년 지나니까 이제 이게 낡아가지고 남의 분한테 인기고 또 하나를 또 만들었어요. 두 번째. 그러면서 이제 한 40여 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이제 연구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거북선의 치명적 결함이 뭐냐? 저거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사용한 거북선이 아닙니다. 왜 아닌가요? 저렇게 장명경처럼 목이 찌릿하게 올라온 것은 조선 후기 거북선이에요. 종조시대 때 나오는 거북선이에요. 이순신 장군 거북선은 용의 아가리에서 포를 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유황이나 뭐 연기를 뿜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봤잖아요. 저거는 이순신 장군 거북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노인들을 통해서 기왕에 만들 거면 임진왜란 당시에 거북선,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만들어야지 무슨 놈의 조선 후기 거북선을 만드냐. 그래서 이제 2022년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의 아가리에서 현자 총통을 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해군사관학교 교정에 지금 현재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북선은 뭐 강조한 대로 근접 충돌용 거북선이 아니고요. 거북선은 근접 포경용 돌격선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까 설명드린 거죠. 팔목선이 있는데 왜 만들었을까? 아군의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백병전에는 간 일병군의 장점은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거북선의 용도는 근접 포경용 돌격선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학익진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학익진은 또 뭐예요? 학익진.
아까 이제 우리 포를 쏴가지고 명중률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명중률을 높일 수 있을까? 하나가 나왔잖아요. 가까이 가서 근접 포격을 하면 맞잖아요. 또 하나 어떤 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또 명중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많이 쏘는데. 저거예요, 저 하겠지. 저게 학의 날개처럼 포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선두에 있는 이 타켓에 여러 배에서 포를 집중 포격을 하면 선두에 있는 그 함선에 대한 명중률이 높아져야 안 높아져요? 그래, 하객질은 딴 게 아니에요. 집중 포격을 통해서 우리의 장기인 포의 명중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된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통점이 뭐죠? 우리의 장기는 포를 쏘는 건데 포가 잘 안 맞아. 어떻게 하면 포의 명중률을 높일 수 있지? 1번 가까이 가서 쏘면 되잖아. 그 다음에 포위해서 집중 포격하면 되잖아. 이 두 가지예요. 거북선의 근접 포격 전술. 하객진 전술은 뭐라고요? 네? 집중 포격 전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객진 전술은 집중 포격 전술, 거북전 전술은 근접 포격 전술이다. 이해되셨죠? 네. 너무 쉽지 않나요? 재밌고. 그래서 저는 항상 전쟁은 과학이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패전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은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제대로 된 교훈을 도출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가치의식,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 사회를 만들어라. 전쟁은 안 하는 것이 상책이다. 피할 수 없다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일 때만 전쟁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가치의식이 내재되어 있지 않은 전쟁은 100% 범죄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임진왜란은 정의의 전쟁이었다. 여기 보면 이순신 장군의 표현 가운데 역천과 일본인들에게 역천과 순천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이게 이제 명나라 관리 담종인이라는 분한테 이제 편지글에 이제 보이는 내용인데 여기에 역순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고결한 인격, 나를 넘어 우리를 앞세우는 고결한 인격을 갖춰라. 인격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지만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나를 넘어 우리를 중심으로 행동하려는 인간 고유의 품격이다. 그렇습니까? 부회장님, 그래요? 예. 이런 특성을,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네, 나를 넘어 우리를 생각하는. 예. 네? 근데 세태를 보면 다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지금 너나 나나 뭐 애들이나 뭐 할 거 없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산다고요. 그러면서 또 다 걱정을 해요. 이러면 손을 누가 키워? 누가 공동체를 생각해? 누가 조직을 생각해? 누가 나라를 생각해? 누가 인류를 생각해? 라는 문제예요.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왜? 사람이니까.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배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 거죠. 이분이라고 출세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분이라고 전쟁 끝나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어머니랑 아내랑 애들이랑 알콩달콩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분의 꿈이 그거였어요. 빨리 전쟁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애들하고 나 편안하게 살고 싶단 말이지. 귀걸이사 뭐 도연명이만 물픈 게 아니라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은 되게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순신 장군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뭐 환란의 시기에 태어나셨으니 애당초부터 뭐 물 건너갔죠. 도대체 이순신 장군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길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바칠 수 있었을까?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그러면 나는 조그마한 이익도 내가 양보하기 싫고 희생하기 싫은 그런 게 우리의 세태인데 저분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지? 근데 이게 역사 속에 없으면 되는데 있어요. 이수연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구한 대학생, 그렇죠?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다른 나라가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이게 넘어서는 거예요. 나라는. 우리가 또 안중근 의사 그러잖아요. 아직 시신 못 찾았지만 의사
뭐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라고요? 본인은 그게 의리라고 생각했어요. 옥중에서 동아시아 평화론을 지으신 분이야, 그 젊으신 분이.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30대, 20대 머릿속에 동아시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개개인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정말 미미한 존재인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뭐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부처님도 될 수 있고 하나님도 될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인간이 아닐까. 이런 사실들이 역사 속에서 보여지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순신이잖아요. 이순신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유가 뭘까?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이익보다 언제나 나라와 백성을 앞세우는 이분을 보고 감동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전쟁의 상황에서 아니 삼도수군 통제사면 뒤에서 그냥 적당히 주의하면 되는데 해전이 벌어지면 꼭 앞에 서가지고 백전에서 활 쏘는 사부들하고 같이 화살을 날린다고요. 그다가 사천해전에서는 조총받고 거기서 돌아가실 뻔했어요. 아무도 몰랐어. 전투 끝나니까 갑옷 밑으로 피가 주르르 흐르는 거야. 맞은 거야. 여기 왼쪽 어깨를 맞았어요. 여기서 이때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세요. 당시 항생제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 뽕나무 가마에다가 이렇게 물을 해가지고 했는데 뭐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몇 달이 가더라고 그 고통이. 자 이렇게 됐어요. 인격이라는 게. 이순신 장군 주변에 정말 괜찮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배를 만들고 어떻게 포를 만들고 어떻게 화약을 만들고 어떻게 뭐 군량을 조달해요. 밑에서 누군가 부하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순신이 중심에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됐단 말이죠. 그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인격 이게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전투 역량이 통합된 리더 원균의 경우는 정반대 현상이 보여요. 그러니까 인격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 이제는 5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생태계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이상한 표현이죠? 뭘까요 이게 지금? 제가 뭔 얘기 하려고 할까요? 이순신 생태계. 이순신 장군 같은 아무리 실력과 인품을 갖춘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한들 그분이 만약에 등용되지 않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도태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초중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역사 시간에 배운 그 임진왜란 당시 조선 조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맨날 당파 싸움이나 하고 뭐 음모가 난무하고 엉망진창이라고 내가 배웠는데 내가 위인전에서 읽은 이순신은 원리원칙주의자고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요. 부당한 명령을 내리면 직속 상관이라도 임금이라 하더라도 삿대질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이순신이 어떻게 그 엉망진창인 조선 조정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 삼도 수군 통제사, 무장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직책까지 올라갔을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2025년 대한민국보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엉망이라고 배웠던 1592년의 조선 조정이 가치지수가 더 높은 거 아니야? 그런 의문이 안 드시나요? 저는 30년 전부터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 자 이분 불우한 분이에요. 출세한 분이에요. 소설가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는 뭐 맨날 뭐 백의종군하고요 뭐 파직되고요 의금부에 하옥돼가지고 막 고문받고 피가 철철 흐르고요 불우한 이미지가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보면 이분 출세하신 분이에요. 비록 3번의 파직, 2번의 백의종군이라고 하는 시련의 관리 생활 한 거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발탁되어서 자기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정말 행운합니다.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 지금 이순신 장군 같은 인재가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런 사회를 지금 만들고 있나 대한민국. 자 이순신 정의롭고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았지만
출세한 사람이다. 이게 제가 부러운 거예요. 오늘날 정의롭고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면 출세하나요? 지금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제가 소위 중위 대위 때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우리 해군 장교로 근무하면 진급이 어디까지 됐겠을까? 우리 선후배한테 다 물어봤더니 중령이래, 중령.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태어났다 그러면 대한민국 해군에서 중령밖에 안 됐을 이순신이 우리가 역사 시간에 엉망이라고 배웠던 어떻게 그 시대에는 삼부, 수군, 통제사까지 됐냔 말이에요. 궁금하지 않나요 이게? 자, 이번에 좌우명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나라에 쓰이게 되면 죽기로 일할 것이요 쓰이지 못하면 들에서 농사 짓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권세 있는 곳에 아첨하여 한때의 부귀 영화를 훔치는 것 같은 것은 내가 제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정말 멋져요. 근데 말은 쉽지만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한마디로 이분 출세지향이 아니라 가치지향의 인생을 살겠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선언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부러운 것은 이순신 가치지향으로 살았는데 출세도 했어요. 이게 우리가 꿈꿔야 되는 사람이에요. 가치지향으로 살았는데 출세하는 사람. 정의롭게 살았는데 출세하고 돈 벌고 능력 인정받는 사람. 이게 유학의 역사 철학이에요. 네. 유학이 무슨 뭐 공장을 맹장을 해가지고 고리타분한 게 결단도 아닙니다. 유학에서 꿈꾸는 것은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분 그렇게 살았어요. 이거는 뭐 다 그런 사례들이에요. 병정판서 김규영이 딸 준다라니까 소녀 준다라니까 이것도 또 내치고요. 발포 만호 시절에 뭐 직속상과 전라 자수사가 검은고 좀 배워간다 그랬더니 그걸 또 반대해가지고요. 또 문제가 생기고요. 저 같았으면 그냥 한 트럭째 비워가지고 다 갖다 바치겠구만.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순신 장군에게 팔의 나라니까 좋은 화살통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당시 정승 유전이라는 사람이 이순신이 가지고 있었던 화살통이 탐이 났어요. 어느 날 훈련원에서 함께 활을 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넌지시 이순신에게 그 화살통 나한테 좀 줄 수 없나? 저 같았으면 얼른 갖다 바쳤을 텐데. 이분 또 뭐라 그래요? 회장님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화살통을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남들의 대감이 저에게 받은 것을 어떻다 할 것이며 소인이 바치는 것은 어떻다 하오리까. 화살통 하나로 대감과 소인이 함께 더러운 질환을 받는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받는 것은 받게 되는 것이 미안할 따름입니다. 아니 정순도 그대의 말이 옳다 하라고 하였다.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 국무총리와 국군 중위와의 대화예요. 오늘날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이거 따지면 중위한테 국무총리가 지금 완전히 훈계들은 내용이에요. 잘못 화살통 달라 그랬다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정승 유전의 답이 너무 멋있어요. 그대 말이 옳다. 이게 나이로 따지면 거의 70대와 20대의 대화고요. 계급으로 따져도 정승과 중위, 종팔품, 하위 관리와의 대화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게 조선이에요. 이게 유학의 나라 조선이고요. 이런 정신적인 가치 의식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순신 같은 이런 원리원칙주의자 부유와 타협하지 않은 정의로운 사람이 비록 시련의 관리 생활을 했지만 또다시 누군가가 불러일으켜가지고 기회를 주고 도움을 주는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이순신 생태계입니다. 독불 장군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순신이 홀로 이순신일 수가 없어요. 이순신과 유유상종하는 그런 어떤 일정한 수준의 그룹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순신 생태계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생태계가 뭐예요? 이순신 같은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가 도태되지 않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기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 환경, 사회 환경. 이게 뭐라고요? 이순신 생태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물어봐야 되는 거죠. 과연 2025년 대한민국은, 여수는, 여러분들이 속한 그 조직은 과연 이순신 생태계인가 아닌가?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조직을, 우리의 여수를, 우리의 고장을 이순신 생태계로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이 아닐까,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아마 우리 이사장님, 우리 교장님, 이순신 학교가 12기까지 지금 면면이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자, 이분들이 이순신 생태계, 이순신 네트워크입니다. 이순신을 평생 도와준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 차관급, 이런 분들이 함께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조선 왕조 500년을 한번 쭉 서치해봤어요. 조선 왕조 500년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인재가 많이 배출된 시대 중에 하나. 이걸 뭐 서열로 정확히 매길 수는 없겠지만 대개 세종대왕 시대, 정조대왕 시대, 선조 시대. 선조 시대는 기라성 같아요. 여러분 역사치관에 배운 율곡, 이, 퇴계, 이황, 남명, 도식, 조선의 핵심 사상가가 다 이 시대 사람이고요. 이분들한테 교육받은 사람들이 과거에 등용이 돼가지고 관리로 나가서 정말 이렇게 조선을 움직이는, 어찌 보면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말 어려운 시국이었지만 이런 유능한 관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로 극복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도 이순신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사회가 되려면 우리 개개인들은, 구성원들은 이순신 장군처럼 전문성과 도덕성을 조화롭게 격려할 수 있도록 평생 우리가 노력해야죠. 제가 살아보니까 끝이 없어요. 또 한편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개인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를 이순신 생태계로 만드는데 우리가 뭔가 미래에나마 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이 시대의 역사적 소명이 아닐까, 이렇게 요약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